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협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길라잡이, 이번이 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블로그 왕초보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자료들을 구성했으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블로그를 시작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했지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세미나 순서는 블로그 개설 전에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블로그 개설 전의 상황과,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스킨 및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대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블로그를 운영한 이후에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지, 그래서 블로그의 중요한 블로그 지수 만들기, 그리고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 노출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웃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요 세 가지 챕터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저들이 최근에 디지털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성향들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 검색할 때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25% 이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검색 비중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뭐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거의 3천만, 4천만이 되기 때문에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그리고 우리 시간 보낼 때 매체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이스북의 성향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들이 워낙 뭐 짧은 대화나 그리고 사진으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지만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을 시간 보낼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상업시설 내나 야외에서 한 80.5%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검색할 때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소통이나 대화를 할 때는 카카오톡, 그리고 시간 소비는 페이스북, 정보가 필요할 때는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의 최근의 디지털 패턴들을 알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 선 SNS 후 블로그,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이후에 블로그를 검색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짧은 인스턴트 메시지형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정보들을 서칭을 하게 됩니다. 서칭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다시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의 성향들이 내가 믿는 정보보다는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그 신뢰한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 검색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SNS 후 블로그의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컨텐츠의 내용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보다 출처나 댓글, 좋아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타인의 반응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댓글 등의 타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비중이 약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물론 컨텐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컨텐츠 내용에 반응하는 것은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언급했던 유저들이 어디서 어떤 채널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타인의 반응이 어떻게 실려하는지 요 세 가지 유저 디지털 패턴 변화에 따라서 블로그도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패턴 변화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가면 트렌드 검색이 있습니다. 트렌드 검색에 보면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의 트렌드들을 계속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SNS나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네이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검색하고 스포츠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제 못 봤던 TV의 중요한 클립들을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뉴스를 보고 맛집 검색을 하고 동영상 시청을 하고, 그리고 어제 골라 놓았던 제품을 쇼핑까지 하고, 네이버에서 한 번에 16가지를 해결하다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습관적으로 네이버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지난 예지만 2018년 3월 한 달에만 약 45억 건에 달하는 그 검색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자체가 물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조그만 회사들을 인수해서 자기 서비스를 늘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네이버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를 보는 비율도 높지만 네이버를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블로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자체는 우리가 정확히 무시하지 않고 네이버는 반드시 가지고 갈 매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리뷰를 검색합니다. 내가 구매할 제품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고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는 어떤지에 대한 그런 리뷰를 검색하는데요. 그래서 리뷰가 없는 상품은 방문과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리뷰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품 선택 구매 기준의 1위가 블로그 리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SNS 인스타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블로그에 와서 리뷰를 찾아보고 그 해당하는 검색어에 맞는 리뷰를 보고 내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의 소개라든지 쿠폰 같은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블로그의 정보를 후기를 신뢰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52%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블로그가 광고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얻거나 상품을 선택하는 구매 기준으로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로그를 왜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생필품, 유아용품, 교육용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가장 쉽게 가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스타 같은 경우에 사진 한 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장 쉽게 가공에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그 SNS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블로그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자체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용을 내거나 뭐 광고처럼 비용을 들여서 상위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개인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인 채널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 노출이나 파워블로그는 억지로 작업을 통해서 올리는 상업적인 요소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직까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작성한 글에 상담 또는 문의 푸터를 설치했을 때 상담 DB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뭐 잘 운영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의 정보를 이 업체들의 정보를 DB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뭐 업체명이라든지 왜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되는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회사의 뭐 설립 연도라든지 회사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담당자나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 이 모든 것들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블로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에서 세 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운영해야 되는지는 내 목적성이 정확히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목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첫 번째, 나는 파워블로거다. 파워블로그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제품의 리뷰라든지 뭐 연예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것저것 다 운영하는 파워블로거가 될 것인지를 첫 번째로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DB 획득이나 어떤 목적성을 가진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말했던 정책자금 분야라든지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 분야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쪽에 기기를 파시는 분이라면 IT 쪽의 제품들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 이런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 철저하게 쇼핑이나 공동구매나 직구로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선에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뭐 앞에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저희 정책자금 지도사 분들께서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자금 마스터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 블로그는 정책자금을 위한 1인 개인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라는 걸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설정된다면 꾸미기, 여기에 좀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블로그 운영의 3대 요소인 꾸미기, 소통 능력, 글쓰기 등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개인 브랜딩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개인의 전단지라고 하죠.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떤 종류의 블로그인지를 알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정책자금 마스터라든지 정책자금 알파고,
그래, 트레이너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블로그의 이름만 들어도 이 블로그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특성의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과 블로그 운영 방향과 이름이 정해지면 블로그 시작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메뉴를 꾸미고 그리고 이제 별명 그리고 이제 자기 프로필을 넣고요. 이 게시판 카테고리에 보면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내가 넣고 싶은 메뉴에 제목들을 넣고 게시판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그 블로그에 누르기를 누르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을 꾸미고 어떤 글을 쓸지 소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들을 찾아서 이웃을 맺으면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 레이아웃입니다. 블로그 레이아웃은 뭐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의 블로그에 외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블로그 레이아웃은 총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그리고 1단 구성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2단 구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2단 구성이 좀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되고, 사진폭은 740 픽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단 구성에 왼쪽 메뉴가 왼쪽에 나오게 하거나 오른쪽에 나오게 하거나 이런 2가지 이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단 구성을 2단 구성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사진의 크기 조절이 가장 용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편하고 사진 크기의 조절이 쉽고, 그리고 표를 삽입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우리가 익숙한 구조고요. 우리가 이제 왼쪽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익숙한 구조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제일 보기 편하기 때문에 2단 구성의 왼쪽에 메뉴를 두는 구성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뭐 이 왼쪽에 메뉴를 뒀을 때 단점은 우리가 이제 위젯을 만들게 되는, 위젯은 뭐 소위 말하면 배너에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배너처럼 만들어서 그 블로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젯을, 그게 이제 메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젯을 노출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했으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상단에 올라오는 게 블로그의 대문입니다. 대문은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책자금 마스터처럼 이 사람은 딱 봐도 정책자금을 뭐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책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체험가입을 보면 물론 이제 오른쪽에 이 체험가입 대표님께서 블로그를 세미나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모집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수제 돼지갈비와 샐러드바를 주 메뉴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메뉴들을 요 대문에 나타내고 체험갈비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이 업소를 찾을 수 있게 대문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자금 중에서 융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블로그만 봐도 이분이 정책자금의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농림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고, 프로필 사진을 오른쪽으로 놓으면서 신뢰도를 강조하는 이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이분은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경매 박사 남스타라는 닉네임과 함께 자기의 이제 이미지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법원 경매를 알 수 있는 픽토그램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 중에 이분이 스타성의 기질을 가진 경매의 1인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름과 경매 박사 남스타라는 검색어로 찾을 수 있게 네이버 포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대문은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를 레이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대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쓰게 되겠죠. 근데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블로그는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가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글을 써서 업로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블로그 품질 지수가 쌓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품질 지수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지수는 이 블로그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운영 기간과 그리고 한 달에 글은 몇 개나 쓰는지 포스트 수 그리고 이제 포스트의 빈도 보통 우리가 뭐 한 달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한 20개 정도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건 써서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진행을 하면 잘하는 블로그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오래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제 주변에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이 한 4, 50분 계신데 이렇게 꾸준히 매일 올리시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많이 쓰면 10건, 15건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방문자 10,000명 정도가 되는 파워블로거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글을 3, 4개씩 쓰고요. 물론 뭐 업체에서 받는 돈을 받아서 쓰는 거지만 저는 뭐 그분들의 노력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금액적인 게 오고 가고 뭐 광고라는 인식도 주고 있지만 이렇게 파워블로거 분들이 매일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지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글을 자주 쓰고 어떤 몇 개를 쓰고 또 어떤 빈도로 글을 쓰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 지수 있습니다. 소통 지수는 이 포스트가 얼마나 이웃이나 방문자와 소통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게 공감하고 댓글이겠죠. 공감 댓글. 그래서 공감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그런 걸로 소통 지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 지수로 그 포스트의 인기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통 지수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인기 지수입니다. 인기 지수는 컨텐츠가 얼마나 충실한지 그래서 이웃과 아까 소통 지수하고 좀 다른 소통인데요.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나 그 블로그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체류 시간 그리고 조회수 스크랩 수입니다. 근데 이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한 컨텐츠를 보는데 2분 이상 머물러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한 1분에서 1분 내외로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싹 얻은 다음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글이 깊이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체류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을 얻는 게 인기 지수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크랩 수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보통 5건 정도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저희가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솔직히 카더라 통신한데 그래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스크랩 수는 저희는 한 5개 정도 미만으로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은 5회 정도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뢰 지수입니다. 신뢰 지수는 우리가 소위 C랭크라는 로직인데요.
제품의 서비스 홍보 등 같은 노골적인 상업적인 활동보다는 내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정확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신뢰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품질 지수는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 지수를 모두 합한 포인트가 내가 블로그에 올릴 때 어떻게 상위에 노출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지수를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품질 지수를 운영하시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블로그를 할 때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 검색어에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 4위 상위에 떠 있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사람들 자체가 검색을 할 때도 1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컨텐츠를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블로그를 맡긴 업체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위 노출에 되게 목숨을 걸게 되죠. 왜냐면 그게 매출하고도 직결이 되고 어떤 문의를 받는 분들은 문의 수라든지 DB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을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물론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버 로직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네이버 로직이 상업적 활동이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로봇 엔진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에 절대적 요소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12가지 법칙을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다른 부분보다 상위 노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블로그 100일 연속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11일 동안 지금 계속 블로그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가 블로그에 평균 100명 정도 들어오던 블로그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를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저와 이웃을 맺은 사람들이 소식을 계속 봤기 때문에 되게 부지런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좋아요나 댓글을 눌러주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콘텐츠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의 상위 노출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어떤 법칙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노출에 대한 법칙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꾸준히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두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노출에 유리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 내가 띄우고 싶은 키워드는 블로그 제목과 본문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목과 내가 쓴 카테고리에 맞는 포스트에 맞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내가 이제 보통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키워드를 써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정책자금과 마스터가 다른 키워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웬만큼 짧은 단어가 아니라면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제목에 반드시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인기가 있어서 블로그 자체가 제목을 굳이 안 써도 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키워드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걸리게 하기 목적이기 때문에 제목에 반드시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본문에 5회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1회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띄우고 싶은 키워드를 앞에 넣어도 됩니다. 물론 제가 근데 실험을 해봤을 때는 키워드를 앞으로 넣나 뒤로 넣나 그 블로그 자체가 어떻게 활성화가 됐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키워드를 앞에 쓰는 게 노출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뒤에 썼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제목 내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쓰고 세부 키워드를 뒤에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제목 내 키워드를 앞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목은
이게 너무 길지 않게 써야 되는데요. 이게 띄어쓰기 포함 25자 이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는 3분의 1 지점에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3분의 1 지점에서 배치해서 색상과 크기를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키워드의 경쟁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방병원이라고 했을 때 한방병원 키워드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하지만 한방병원 추천이라든지 한방병원 비교, 주변 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유사 세부 키워드를 키워드로 넣게 된다면 기존의 센 한방병원 키워드보다는 노출되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글자 수는 뭐 이것도 정확히 정해진 게 없는데 글자 수 약 700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정도에서 약 600에서 800글자 내외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작성을 했을 때는 뭐 A4로 했을 때는 A4 한 장 반에서 두 장 사이가 한 600자에서 700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A4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작성해 주시면 600글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약간 고화질의 이미지를 6개에서 13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이미지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보느라고 이게 스크롤하거나 이런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되게 길게 쓰는 게 길게 사진을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라든지 뭐 해상도 흐린 이미지는 사용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내가 기존에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이미지라면 그걸 반드시 캡처해서 자른 다음에 그 사진을 다시 그 올린 후에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본문 이미지를 넣을 때 파일명에 그 파일명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저장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한방병원이라는 키워드를 썼으면 이미지 제목도 한방병원 1, 한방병원 2라든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은데 동영상을 넣으면 노출이 빠르게 됩니다. 네이버는 유튜브처럼 동영상 자체에 플랫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 동영상 플랫폼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유튜브처럼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TV에 지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네이버 V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블로그에 붙이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 매체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동영상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거의 검색이 노출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렸던 블로그의 모든 영상들이 거의 1페이지에 1위나 2위에 박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네이버는 동영상이라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꿈과 욕심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동영상 매체를 키울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에 점수가 되게 후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뭐 제작된 영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영상을 본문의 하단에 넣어서 노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 순서를 보시면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키워드 개수는 본문에 몇 개를 사용할지, 그리고 약 700자 내외로 쓰는지,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 노출 중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HTB4302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아쉽네요. 앞부분을 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기 위한 것들을 알아봤다면 블로그가 저품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품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노출해서 누락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품질 블로그가 되기 때문에 이 반대로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품질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컬투쇼에서 뭐 예를 들면 가수 누구를 예를 들어 에일리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나왔을 때 에일리가 분명히 실시간 검색어 2위나 3위로 뜰 것입니다. 그러면 에일리란 제목으로 내가 블로그 글을 쓰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 에일리란 단어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검색 비율이나 아니면 찾아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에일리란 키워드의 조회수나 블로그 글 자체의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100명에서 200명 블로그가 갑자기 1000명이나 2000명이 된다거나 그렇게 이슈성 키워드로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당연히 2,000원 받았던 내 블로그가 원래 했던 블로그 100명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조작으로 보게 됩니다. 조작으로 보기 때문에 저품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검색어를 물론 인기 있는 키워드를 쓰면 당연히 관심을 받고 당연히 많이 방문자가 늘어나고 좋겠지만 내 블로그 자체에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설사 실시간 검색어 나왔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사 아래 좀 세부 카테고리 키워드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일리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키워드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과는 관계없는 낚시성의 제목. 내용은 뭐 야구를 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낚시성 넣기 위해서 그 시구를 했던 여자 연예인의 어떤 다른 내용들을 제목으로 만든다. 이런 약간 우리가 소위 낚는다고 하죠. 이런 낚시성의 제목을 쓰는 경우에 저품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스, 칼럼, 타블로그 글을 물론 복사 붙이기 당연히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건 되게 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 작년 5월부터 한 100개 정도 글을 썼는데 복사해서 붙인다고 그게 저품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글을 똑같이 썼을 때 네이버 로직 엔진이 얘는 얘의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구나 이거 인식하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복사해서 붙였다는 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내가 저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내용을 뭐 메모장에 옮기거나 다른 글에 있는 글을 옮겨와서 복사해서 붙이는 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글을 퍼올 때는 출처를 붙여주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한 키워드를 30개, 40개, 50개 쓰는 건 되게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댓글에 댓글 금지인데 우리 댓글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댓글에 보면 약간 상업성으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U+에 인터넷을 가입하라든지 대출을 받으라든지 이런 댓글에 내가 다시 댓글을 달면 되게 위험하게 됩니다. 그 상업성 것들은 안 좋은 글로 그 네이버 로직이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댓글을 달면 내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 걸기 유의.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는 네이버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URL만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URL 올리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내 글이 삭제되거나 영상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링크보다는 네이버의 자체 URL이라든지 영상 URL을 올려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블로그에 그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잘 활용해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되게 힘들겠죠. 당연히 검색량도 높고 글을 올리는 분도 워낙 많고 제가 최근에 그 동탄에 있는 고깃집 블로그 포스팅에 대행 의뢰를 받고 글을 써줬어요. 글을 써주고 이제 글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동탄의 회식 장소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 키워드를 치는데 약 18개 업체가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매일 글을 쓰거나
사람들이 식당에 올라갔던 정보들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원했던 저한테 그 블로그를 오래 했던 업체에 글을 띄우는데 매우 애로사항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보다는 내가 가진 브랜드 키워드라든지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 연관 검색어로 추천 검색어 쓰는 것보다는 주제와 소재에 맞고 특징,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해외 직구 대행 빠른 포항 땡땡땡, 그리고 일본 직구 교육 전문 대한민국 땡땡땡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주제와 소재, 특징, 지역에 묶어서 키워드를 조합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이제 검색량을 보셔야 되는데, 광고 시스템과 도구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지난달에 얼마나 조회를 받았고 얼마나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지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어와 대표 키워드, 내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뽑아놓고 조회수를 쫙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열한 게 한 50개 정도 되면 가장 낮은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략해서 조회수 30, 50부터 내가 이 키워드를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글을 남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의 포스팅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통 및 인기 지수에는 이웃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웃 간의 댓글, 공감, 스크롤을 잘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상위 노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웃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맺은 이웃에 대해서 댓글, 공감을 달아주고 스크랩을 해주면 내 지수가 올라가고 서로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 인기 지수를 올리는데 이웃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약 500에서 2000명 정도 가지고 있고,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하는 블로거, 그리고 기브앤 테이크의 정신을 투철한 블로거, 내 관련 분야와 관계 있는 블로거, 경쟁일 수 있고 비교군일 수 있지만 내 관련 분야 관계 있는 블로거를 이웃을 맺는 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글의 소재를 얻을 때 물론 저희가 독창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생각이 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때는 우리 이웃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찾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이건 이제 경험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성을 가질 때 진성 자료를 내가 공유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통 소책자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의 글들을 정보로 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게 하면 방문자 블로그의 체류율도 높아지고 당연히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웃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진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100% 맞는 사진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껏 공유 정신을 해서 정성껏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 글 자체는 정말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책을 낼 수가 있어요. 책 출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경험과 어떤 기록들을 모아놔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약간의 편집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책을 내게 되면 되게 쉽게 출간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정책자금 108지 전략을 지금 한 8편 정도를 블로그에 연재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한 40개, 50개 쌓이게 되면 당연히 책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책에 있는 곳에서 좀 더 그 지식을 좀 더 더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좀 더 들어서
그렇게 꾸미면 분명히 책 내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누릴 때는 나와 이제 비슷한 주제를 쓰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제에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글도 같이 나의 하단에 연관 포스트라는 링크를 걸어서 제가 쓴 글 외에도 다른 사람 관심 있는 글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블로그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대는 약 1시간 전에 포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뭐 5시에 그 뭐 저녁을 준비하는 레시피 블로거라면 5시경에 글을 작성해서 6시쯤에 글을 올리면 7시 전에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식당이라면 7시 때 시간으로 사람들이 찾을 때 바로 보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블로그의 운영과 블로그의 운영,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소재를 올려야 되는지 블로그 운영적인 측면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블로그도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뭐 영상 플랫폼을 붙일 수 있는 블로그 폼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 초에 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상단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블로그 꾸미기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상단 예전에는 그 누르려면 다 일일이 클릭하고 들어가는데 블로그 상단에는 내 메뉴를 통해서 새우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폰트가 깨졌는데요. 블로그에 스킨 선택하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킨 선택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리했는데요. 이제 네이버가 블로그 제공하는 스킨을 선택하고 스킨 관리해서 내가 만든 스킨과 아이템 팩토리 스킨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의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리모컨이 설정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통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의 모습이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블로그에 아까 말했던 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로 자체가 300픽셀이었어요. 300픽셀. 근데 지금은 600픽셀로 늘어나서 내가 원하고 싶은 이미지를 더 많이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픽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이라는 거는 내 원작자가 작성한 글을 내 블로그에 퍼오는 거죠. 그걸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원본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어도 스크랩된 글의 내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원본 글이 수정되면 스크랩된 글도 수정이 되고 내용이 삭제되면 스크랩된 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크랩 때문에 내가 스크랩에서 글을 지웠는데도 스크랩 하기 때문에 글을 지울 수 없었던 분들에게 매우 희소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운영과 여러가지 블로그의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가지 원칙이나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어떤 주제와 어떤 소재로 내 생각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당장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수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